자, 제조기업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바로 제조 원가 명세서가 작성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조 원가 명세서가 이렇게 작성되면 제조 원가 명세서에 바로 자, 결과치인 당기 제품 제조 원가 1년 동안 만들어진 제품이 얼마만큼 만들어졌는가를 우리가 이렇게 명세서로 표현해서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이 계산된 금액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계산을 했다? 당연히 만들어진 걸 우리가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다 판 건 아니죠. 요건 요만큼 만들어졌다. 1년 동안. 하지만 이 중에 전체를 다 팔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일부분만 다 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손익계산서를 우리가 살펴볼 것 같으면 손익계산서에 1년 동안 매출한 거, 자, 이게 중요하죠. 이 매출 원가가 중요합니다. 이 매출 원가는 제품 매출 원가를 계산한 건데 제품 매출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로 제조원가 명세서에 바로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얼마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 제품 매출 원가는 어디서 계산되는 것이냐? 당연히 바로 제품 창고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면 알 수 있겠죠. 제품 창고에 원래 있었던 기초 제품 재고액에 자, 생산 라인에서 만들어서 들어온 거, 자, 어때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죠. 생산 라인에서 만들어서 들어온 거, 완성된 거, 거기에 안 팔린 것을 떼면 결국은 팔려나간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제품 매출 원가가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이처럼 바로 손익계산서에 제품 매출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바로 손익계산서의 제품 매출 원가에 바로 원가 계산에 반영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바로 제조원가 명세서와 손익계산서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 손익계산서에 손익계산서가 이 과정을 거쳐서 작성이 되죠. 작성이 되면 자, 다음 이제 이익이 계산될 거예요. 근데 손익계산서에서 이처럼 우리가 자, 이익 계산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이 이익은 당연히 법인 기업의 경우 무조건 사장, 대표이사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가져간다? 만약 개인적으로 이익을 다 가져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횡령이에요. 감옥에 들어가야 돼.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익은 바로 다음 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자, 바로 처분을 하게 됩니다. 처분을 하게 돼요. 그러면 12월 30일자로 이렇게 이익이 나면 이것을 일단 자, 우리가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반영을 하게 되는데 그럼 잉여금 처분계산서를 한번 볼까요? 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 로마자 1번부터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작성 시점은 자, 둘로 나눠져 있어요. 시점 자체가 로마자 1 부분은요. 작성 시점이 로마자 1 같은 경우는요. 바로 자, 단기, 회계기간이 되겠어요. 회계기간, 올 회계기간이에요. 그러나, 로마자 2부터는 어때요? 다음 연도 주주총회가 끝나고 작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구분이 되어 있어요. 왜냐? 자, 올 단기 결산을 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이처럼 바로 단기 순이익을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이렇게 반영을 이렇게 해놓습니다. 반영을 해서, 자, 올해 입장에서는 미처분 이익 잉여금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즉, 올해 처분을 하지 않죠. 그럼 내년도에 초에 주주총회를 합니다. 다음 연도 초에 주주총회를 하게 되는데, 이때 다음 연도 초에 주주총회를 하기 위해서는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당연히 다음 연도로 넘겨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뭘로 넘겨준다? 바로 2월 이익 잉여금으로 바로 재무상태표에 바로 어때요? 반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12월 31일자 자, 결산 시에 재무상태표는요. 재무상태표 FP는요. 재무상태표는 미처분 상태예요. 그러나 다음 차기 자, 1월 1일자 기초 재무상태표에는요. 바로 2월이 되겠죠. 2월 이익잉여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 단기 순이익, 이 금액이 그대로 이 단기 순이익란에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해 초에 주주총회가 자, 주주총회를 열어서 처분이 확정이 되면
처분이 확정이 되면 그때 바로 작성이 되는 거죠. 그때 작성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돈이 부족했을 때 의무적립금 등의 200이라는 이야기는 바로 돈이 부족했을 때 어때요? 그동안 모아놨던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어때요? 빼서 여기다 더 보태서 처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자, 주주총회에 의해서 자, 처분이 된다는 거. 자, 이게 바로 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계산서의 연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자, 이번에는 잉여금처분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연결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잉여금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인데 먼저 자, 앞에서 작성한 바로 제조원가 명세서는 자, 당연히 뭐가 계산이 된다?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계산된다고 그랬죠. 그럼 단기제품 제조 자, 원가는 다음 제표인 손익계산서의 제품 매출 원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그렇게 반영이 되면 손익계산서에 또 단기순이익이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단기순이익은 당연히 다음 제표인 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이처럼 자, 단기순이익란에 반영이 되죠. 이렇게 반영이 돼서 우리는 미처분이익 잉여금이 계산이 되게 됩니다. 자, 잉여금처분계산서의 작성 시점은 바로 자, 여기에 로마자 1 같은 경우에는요, 당연히 단기가 되겠지만 요건 단기에 작성을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자, 이 이후부터는 뭐예요? 바로 주주총회에 의해서 처분 확정 후에 작성이 되는 거죠. 주주총회에 의해서 자, 처분이 확정이 되고 자, 작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점이 틀려져. 완벽하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거의 대부분 보면 우리가 12월 31일자로 우리가 기업들이 바로 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작성할 때 바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바로 이사들이 이렇게 처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주주님들한테 이제 어때요? 처분안을 상정하겠죠. 그 잉여금처분계산서 아래는 당연히 자,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걸 아마 자,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잉여금처분계산서 안 같은 경우에는 12월 31일자 이 바로 처분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확정된 게 아니라 자, 기업의 경영자들인 이사들이 회의를 해요. 그래 의결을 해서 이렇게 처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어때요? 주주총회 상정하기 위해서 어때요?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상으로는 제대로 작성되는 것은 언제? 바로 주주총회가 자, 이런 주주총회를 하고 처분이 확정되면 그때 비로소 완벽하게 작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점이 다르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자, 보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다른데 이 잉여금처분계산서가 이제 12월 30일자로 작성되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계산될 거예요. 그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다음 제표인 바로 재무상태표에 반영되게 되는데 재무상태표에 제가 표현해 놓은 건 2월 이익잉여금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네요. 이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을 구분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미처분이익잉여금이라는 것은 12월 31일자 입장에서 자, 미처분이익잉여금이고 2월 이익잉여금은 다음 해 1월 1일 입장에서 2월 이익잉여금입니다. 그럼 왜 구분하느냐? 실질상으로는요, 2월 이익잉여금은요, 원래는 별도의 계정과목 없지만 전산에서만 나타나는 계정과목이에요. 전산에서만. 그럼 우리가 회계 프로그램상으로는 미처분이익잉여금 그러면 이것은 바로 그 회계기간에 생긴 이익을 처분하지 못했다. 이렇게 프로그램상은 어때? 판단을 해요. 그래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그대로 표현해서 다음 연도로 넘겨줘 버리면 다음 연도 입장에서의 프로그램은 당연히 그 다음 연도 이익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분을 하는 거예요. 구분을 해서 프로그램상만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다음 연도 재무상태표 1월 1일자 바로 기초재무상태표에 바로 2월 이익잉여금으로 반영됩니다. 그러면 올해 12월 31일자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반영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반영되는 거예요.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제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실기에 들어가면 이때 왜 2월 이익잉여금으로 바꿔서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그때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잉여금처분계산서와 바로 재무상태표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바로 다음 연도 1월 1일자 재무상태표는 2월 이익잉여금으로 반영된다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미처분이익잉여금과
2월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볼까요, 이제? 자, 2014년과 자, 2015년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2014년에 우리가 이익이 발생을 했어요. 단기 순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면 개인기업 같은 경우는요, 개인기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자, 손익계정에서 우리가 이익이 나타나죠, 실제. 그게 바로 자, 우리가 자본금에 대체됩니다. 자, 회계에 2급을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당연히 결산 장부 마감에서 이 과정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자본금 계정이 바로 대체가 돼서 바로 기말 자본이 계산이 되게 되는데, 자, 법인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법인기업 같은 경우에는 바로 똑같이 손익계정에서 이렇게 이익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자본금 계정에 넣는 게 아니라 자본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자본금은 바로 법인기업 같은 경우는 바로 주식입니다. 주식이 자본이기 때문에 자본금이기 때문에 바로 집어넣지 않죠. 자, 이익이 나면 다 100% 주식을 다 발행해 버리는 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인기업 같은 경우는 이때 바로 미처분 상태 잉여금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죠. 자,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걸 바로 다음 연도로 2월을 시키기 위해서 바로 자,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바로 2월 이익잉여금으로 2월 대체를 하는 건데, 이때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차변으로 정리해서 없애주고, 이걸 2월 대체할 때 당연히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재무상태표는 뭘로 표현되게 한다? 2월 이익잉여금으로 표현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2월 이익잉여금으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이제 이 경우에 이제 이렇게 이익이 나면 이렇게 처리하지만, 만약에 손실이 생겼다 그러면 개인기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손익계정 대변에 나타나겠죠. 그래서 손익계정 대변에 자, 손실 금액만큼 나타날 것이고, 이게 자본금 계정 차변으로 대체가 됩니다. 하지만 자, 법인기업의 경우에는요, 당연히 똑같이 손익계정으로 정리가 돼요. 자, 대변에 손익 나타납니다. 하지만 손실의 경우에 법인기업은 결손이라고 하죠. 결손금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자, 미처리 결손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12월 31일자는 처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미처리 결손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잉여금 같은 경우는 처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자, 우리가 손실인 경우에는요, 즉 이익인 경우는 처분, 손실인 경우는 처리를 하죠. 결손금이니까. 그렇죠? 용어가 어때요? 자, 처분 그럼 어때요? 높임말 같이 느껴지죠. 높임말이고, 처리 그럼 어쩝니까? 좀 낮춤말이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용어에도 자세히 보면 용어 차이도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12월 31일자로 미처리 결손금으로 정리를 했다가, 자, 당연히 다음 연도에 바로 재무상태표에 반영해서 넘겨주기 위해서 바로 이걸, 자, 대체를 합니다. 2월 대체를 하는데, 이때 2월 대체할 때 당연히 미처리 결손금을 정리를 해주고 난 다음에 이걸 당연히 차변은 뭘로 정리한다? 2월 결손금으로 정리를 해서 다음 연도로 이렇게 넘겨주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015년도로. 그래서 자, 다음 연도로 이렇게 자, 2014년도에 이제 2월 이익잉여금과 2월 결손금이 바로 2015년도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 자, 2015년도 1월 1일부터 3월 30일 안에 3월 30일, 법인기업은 3월 31일까지 바로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하지요. 그래서 12월 결산 기업이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지금 회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결산 기업, 법인세법에는 어때요? 우리가 법인세는 당연히 신고 납부는 자,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죠. 그래서 자, 이 기간 안에 바로 뭘 하느냐? 바로 주주총회를 해요. 주주총회를 해서 전년도에 우리가 넘어온 2월 이익잉여금을 처분하고 2월 결손금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분을 하게 되고, 자, 처리를 하게 되는데, 자, 처분 내용을, 자, 이제 넘어온 거 보면, 보세요. 처분을 할 때는, 자, 넘어올 때 어때요? 대변에 있었죠? 2월 이익잉여금. 그래서 차변으로 2월 이익잉여금 보내고, 처분 내용은 대변에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도 처분 내용도 이론에서 따로, 자, 처분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손이 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손이 났을 때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처리라는 것은, 자, 차변했던 바로 2월 결손금을 대변으로 이제 없애고,
자, 우리가 모아놨던 적립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다 어때요? 부족한 거 메꾸겠죠? 메꾸겠죠? 바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이게 이제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바로 2월 이익잉여금 또는 미처리 결손금과 바로 2월 결손금의 바로 자, 용어의 차이 부분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 처리 관련 이제 이론을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우리가 전산회계 2급 기초 공부할 때도 여러분들이 자산의 자, 분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여러분들이 아마 다들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산은 크게 자, 바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죠. 유동과 비동은 바로 자, 현금화 과정이 빠른 순위죠. 빠른 것과 느린 것. 즉, 기준은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유동자산은 바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나누는데 당좌자산은 판매하지 않고서도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당좌자산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재고자산은 뭔가요? 재고자산은 바로 자, 기업이 판매를 목적으로 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뭐라고 한다? 바로 재고자산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비유동자산은 자, 4가지로 분류가 되죠. 첫 번째가 바로 투자자산, 두 번째가 유형자산, 세 번째가 무형자산, 네 번째가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럼 먼저 당좌자산을 볼까요? 당좌자산은 판매하지 않고서도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모든 자산을 자, 당좌자산이라고 합니다. 당좌자산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들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외상매출금, 받으러금, 단기 매매증권, 단기금융상품 등등등 많이 있죠. 물론 선급금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당좌자산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재고자산은요. 판매 또는 생산을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회계 2급에서는 판매를 목적으로만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러나 자, 바로 회계 1급은 제조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생산에도 어때요? 들어가는 것 또한 재고자산이죠. 즉 원재료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 원재료 또는 제공품, 자, 제공품, 자, 이런 것들 또는 저장품들 이런 것들. 자, 저장품이란 용어가 나오는데 저장품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 듣게 될 겁니다. 저장품은 바로 제품 제조 과정의 소모성으로 들어가는 바로 뭐예요? 바로 물품들이 저장품이 되겠어요. 자, 이런 것들. 즉 자, 판매를 목적으로 또는 생산을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재고 자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유동자산에 먼저 투자자산. 투자자산은 분명히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즉, 자, 사업과 관계없이,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투자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바로 투자자산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투자, 부동산, 그 다음에 장기, 금융상품.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바로 장기, 대여금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투자자산입니다. 즉 투자자산은 자, 현금화하는 과정 기간이 길죠. 그래서 현금화가 될 때 금액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아니면 그 중간에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도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투자자산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유형자산을 볼까요? 유형자산은 자, 1년 이상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 보유하는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자산을 바로 유형자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자, 물리적 실체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즉 예를 들어서 자, 건물이나 토지가 있는데 건물이나 토지를 우리가 영업활동에 쓸 게 아니고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해서 사놓는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돈이 여유가 많아서 그냥 일부러 그냥 사서 가지고 있기만 하려고 하는 경우 즉 영업활동 이해죠. 사업용이 아니죠. 아닌 경우에 바로 뭡니까? 투자 부동산이에요. 그런 경우에 이처럼 자, 보유 목적에 따라서 어때요? 우리가 자, 구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은 무형자산입니다. 무형자산은요.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물적 실체가 없는 자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업권이나 기타 지적재산권들 이런 것들이 다 바로 무형자산에 속합니다. 그래서 영업권, 우리가 일반 사회생활에서는 권리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은 여러분 회계기에서 다 들었죠? 자,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자, 합해서 산업재산권이라고 하죠. 물론 우리가 실제 직접 분기를 하고 회계 처리를 할 때는
각각의 계정 과목을 따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재무상태표 표시할 때는 이렇게 통합계정의 형태로 산업재산권으로 우리가 표현하죠. 이것뿐만 아니라 무형자산에는 또 어업권, 그렇죠? 그 다음에 광업권, 프랜차이즈, 라이선스, 저작권 등등등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이 다 무형자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타 비유동자산을 보면 기타 비유동자산은 이 투자자산과 좀 구별할 필요가 있죠. 기타 비유동자산은 현금화하는 과정에 전혀 금액의 변화가 없는 상태죠.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금화하는 과정에 금액이 변동이 없는 것. 그럼 기타 비유동자산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바로 투자, 유형, 무형 자산 이외의 자산을 기타 비유동자산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투자, 유형, 무형 자산이 속하지 않는 자산. 대표적으로 임차보증금. 자, 왜 제가 기타 비유동자산은 금액의 변화가 없는 거라고 설명을 했냐면, 자, 보증금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세를 우리가 들고 보증금을 냈어요. 자, 건물을 임차하고 보증금을 냈습니다. 자, 2년 계약으로. 그럼 2년 후에 이사를 가는데 보증금을 받을 때 그 보증금이 금액이 늘어나나요? 아니면 줄어드나요? 아니면 중간에 뭔가 이자를 받거나 뭐 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보증금을 우리가 준 입장에서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혀 금액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고 마지막에 계약 기간이 끝나도 어때요? 끝나고 돈을 받을 때도 전혀 변화가 없죠. 그렇죠? 이런 것들. 그래서 임차 보증금이나 장기 매출 채권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기타 비유동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각각의 이제 회계 이론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바로 통합계정이죠. 통합계정입니다. 그래서 통합계정의 의미는 우리가 기업에서 회계 처리를 할 때는 각각의 계정 과목을 다 사용해요. 하지만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바로 외부 보고 목적에 바로 작성된 재무제표에는요, 성격이 비슷한 계정 과목들을 하나로 묶어서 표현하도록 하고 있죠. 이렇게 묶지 않으면 너무 내용이 많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묶어서 표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바로 통합계정입니다. 그래서 통합계정이라는 이 계정들은요, 통합계정은 바로 외부 보고 목적에만 작성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어떠한 계정 과목의 통합계정이냐? 첫 번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좌예금, 그다음 보통예금,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 이렇게 네 개의 계정 과목을 하나로 우리가 외부 보고 목적의 재무상태표에 표현할 때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당좌예금, 보통예금 있죠? 이 당좌예금과 보통예금은요, 우리가 요구불 예금이라고 하죠. 요구하는 즉시 지불해주는 예금을 요구불 예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현금부터 공부하도록 할게요. 현금은요, 통화 및 통화 대용 증권을 현금이라고 하죠. 통용되는 화폐. 그렇죠? 그러니까 지폐와 주화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지폐와 주화처럼 현금처럼 어쩝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통화 대용 증권이라고 하죠. 통화 대용 증권은 통용되는 화폐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증권을 통화 대용 증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화 대용 증권은 바로 우리가 회계에서는요,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고 현금처럼 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현금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보는 거죠. 그렇다면 통화 대용 증권의 어떤 것들이 통화 대용 증권이냐 공부를 해야 되겠죠. 알아봐야 되겠죠. 먼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자기하수표. 자기하수표 통화 대용 증권입니다. 실제 통화 화폐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화폐처럼 취급해서 사용하죠. 그 다음에 타인 발행 수표. 다른 사람이 우리한테 수표를 발행해서 줬다. 그럼 우리는 언제라도 현금 찾을 수 있잖아요. 은행에 가서 바로 현금 찾을 수 있죠. 송금 수표, 가계 수표, 우편한 증서, 물론 가계 수표도 있지만 여행자 수표도 포함합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현금으로 취급하죠. 그 다음에 우편한 증서, 그 다음 배당금 지급 통지표, 그 다음에 일람출금 배당금 지급 통지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특정 회사의 주주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그 관련 회사가 이익이 생겨서 여러분들한테 배당금을 주잖아요. 줄 때 그냥 돈으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배당금 지급 통지표를 보내요. 그 안에는 배당금 영수증이 있는데 우리가 배당금 영수증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영수증, 배당금 영수증을 들고 가서 은행에, 거기에 적혀져 있는 은행에 가서 돈 줘 그러면 바로 어때? 돈을 주죠. 당연히 은행 입장에서는 자기 돈이 아닌데 돈을 줬으니까 영수증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당금 지급 통지표에 바로 이게 바로 배당금 영수증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걸 제시를 하고 돈 받는 거예요.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죠. 그다음 일람 출급 어음은 여러분 전산회계 2급에서 어음 배웠죠. 어음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이후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약속한 증서를 어음이라고 하는데, 자, 일람 출급 어음은 같은 어음이에요.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이 뭐냐면 지급기일이 만기일이 없어요. 기록이 안 돼 있는 상태의 어음 말합니다. 그럼 만기일이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 내가 만약에 일람 출급 어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때요? 500만 원짜리 일람 출급 어음을 가지고 만기일이 기록 안 됐어요. 근데 오늘 당장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그냥 만기일 써가지고 돈 줘 하면 어때요? 받을 수 있죠? 언제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음을 일람 출급 어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만기도래 공사채 이자표. 사채나 공채, 채권들은 이자를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이자를 받게 되죠? 그럼 이자를 받는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자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이자표는 언제라도 어때? 현금으로 바꿀 수 있죠?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